제가 사마천 사기하고 저의 인연 이야기를 잠깐 했고, 그 다음에 사마천 삶을 들여다보는데 용문 이야기까지 하고 20살 여행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마천은 용문에서 태어났다. 자기 자서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용문이 바로 등용문의 유래가 된 그 지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등용문 학원 하시는 분한테 꼭 좀 알려주셔라. 그런 얘기 됐어요. 그죠? 이게 뭐 알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0살 때부터 고문을 배우기 시작했고, 다른 기록에 따르면 13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역사 현장을 다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행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서양 속담에는 여행하는 자가 승리한다. 그죠? 네. 일본 속담은 자식을 사랑하면 여행을 보내라. 김영수가 한 말은 여행하는 사람이 철이 일찍 난다. 그런 얘기였어요. 20살 때 아버지가 권유해서 사마천이 천하를 여행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일본의 한 학자는 그런 아버지를 위대한 공범자다라는 아주 문학적인 표현으로 사마천의 여행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사마천은 평생,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은, 입사해가지고 정부기관에 들어가서 황제를 모시고 천하를 또 여러 차례 순시를 합니다. 같이. 그리고 지방 출장도 가서 중국의 저 사천성 지역이나 운남성 지역까지 다 출장도 다녀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여행으로 포함시킨다면 20살 여행부터 포함해가지고 한 10차례 정도 여행을 한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출장, 20살은 약 2년에서 3년간에 걸친 오랜 여행이었고, 나머지는 단기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몇 달 이상이 걸리는 장기 출장을 전부 다 포함하면은 10차례 가까이 지금 보시는 저 강력,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땅덩어리의 약 15배 정도 되는 300만 제곱킬로미터 되는 땅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여행은 20살 때 여행이다. 그래서 20살 여행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20살 여행을 장유라고 합니다. 이게 장유는 우리가 건장하다 할 때 장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건장한 나이에 여행을 했다, 떠돌아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장자는 또 남성다움을 나타내는 또 그런 단어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0살 장유라고 합니다. 천하 대주유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중국에서 여행가 하면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모범 케이스를 보여주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인류 역사, 전 세계 역사상 여행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넓은 지역을 또 오래 한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중국에서. 사마천 이전에. 공자. 네, 공자입니다. 공자가 한 15년 가까이 천하를 떠돌아다닌다고요. 그래서 공자의 이 천하 주유하고 사마천의 천하 여행하고도 교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사마천이 이 20살 여행 때 공자 고향을 직접 방문을 하거든요.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지금 20살에는 남쪽으로 장강과 회화로 여행을 하며 회계산에 올라 우혈은 우임금의 무덤입니다. 하나라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 우혈을 탐방한 다음 구이산을 살피고 원강과 상강 두 강은 배를 타고 돌아왔다. 북쪽으로 올라와서 문수와 사수를 건너서 제나라와 노나라, 공자님 고향입니다. 수도에서 육아의 학수를 배우며 공자의 유풍을 살폈다. 추와 역지방에서는, 이 추는 어디냐 그러면은 맹자 고향입니다. 추성이라고 하는 곳인데, 추와 역지방에서는 향사를 참관했다. 파, 설, 팽성에서는 곤욕을 치렀고, 여기는 전국시대 때 사공자들의 고향에 해당되는데, 이게 건달들이 많아요. 이쪽 동네. 왜냐 그러면 맹상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식객 3천을 거느릴 때 그 아래 식객들 가운데에서 이게 건달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로 심하게 얘기하면 양아치들, 이런 범죄자들, 도망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걷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풍이 좀 싸나와. 그래서 사마천 여길 지나가다가 건달들한테 걸려가지고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거든요. 양초를 거쳐서 돌아왔다.
여행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얼마 뒤 천은 사마천 자신을 얘기합니다. 낭중이 되어, 낭중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예비 관료를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인턴 공무원을 얘기를 해요. 낭중이 돼서 조정의 명에 따라 서쪽으로 파촉 이남 방면을, 남쪽으로는 공작 곤명, 사천성하고 운남성 지역을 공략하고 돌아와서 보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천의 천하 유력을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이게 사마천 천하 유력 지도가 아니고 원래 이건 무슨 지도냐 그러면요. 진시황이 닦아놓은 길이에요. 진시황은 39의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천하 통일을 원활하게, 통일 정책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길을 닦습니다. 진시황이 시행한 통일 정책은 잘 아시죠? 뭐 있죠? 진시황의 통일 정책을 딱 발표하실 분, 손 한번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아직도 책이 2권이나 남았다. 예, 얘기하세요. 네. 도량형 통일, 또. 화폐 통일, 또. 도로 정비하고 통일하고는 다르잖아. 하나만 더 얘기하세요. 이리 오세요. 문자 통일이 빠졌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문자 통일이 빠졌습니다. 술의 통일은 다 도량형 통일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가장 크게는 화폐. 그전에는 전국시대 때는 7개 나라의 화폐가 다 달랐어요. 이거를 반량전이라고 하는 진나라 화폐로 통일합니다. 그게 뭐냐면 동그랗게 생긴 화폐예요. 형태는 동그랗고 가운데에는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사상에서 뭐라고 얘기해? 천원 지방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저 남원에 가면 광활로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못이 있잖아요. 연못 보시면 연못 안에 섬이 있어. 인공섬으로 만들어 놔요. 그러면은 연못이 둥글면은 섬은 네모납니다. 연못이 네모나면 섬은 둥글어.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고 하는 천원지방 사상으로 화폐를, 동전을 동그랗게 만들고 가운데는 네모나게 팠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후대 사람들이. 근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자, 화폐는 쇳물을 부어가지고 청동이나 철 쇳물을 부어가지고 주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거푸집이라고 하는 틀에다가 화폐 모양, 그러니까 돌이나 그다음 주로 흙 같은 데다가 화폐 모양의 문양을 새겨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그 위에다가 쇳물을 부어서 덮어가지고 찍어내는 거단 말이에요. 찍어낸단 말이죠. 주주한다 그러잖아요. 찍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개가 한꺼번에 이제 찍어내는 거예요. 틀이, 이만한 틀에, 동전이 한 틀에 보통 수십 개씩 이렇게 가는 틀도 있어요. 전부 다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럼 뜯어내가지고 식은 다음에 다 잘라냅니다. 그러면 동전이 이렇게 남잖아. 그러면은 이게 기술이 좋아가지고 동전 테두리가 뺀질뺀질 잘 조조가 되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거칠게 나온단 말이에요. 거칠거칠해요. 쇳물 그 찌꺼기도 막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전부 다 우리로 얘기하면 페이퍼로, 우리 옛날에 빼빠라 그러죠. 그죠? 이런 걸로 갈아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씩 언제 그걸 갈고 있어요? 그죠? 한꺼번에 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동전을 짝대기에다 쫙 끼워가지고 두루룩 돌리면서 그 표면을 갈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동전 겉면을. 그러려면 동전 가운데가 동그래 갖고는 안 된다. 그래요, 안 그래요? 동그라면 빙글빙글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모난 걸 껴야지 이게 빙글빙글 안 돌고 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실용적인 의미에서 가운데를 네모나게 뚫었어요. 이게 나중에 음양오행사상이 막 보편화되면서 천원지방으로 갖다 붙인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름다움 뒤에는 반드시 뭐가 도사리고 있냐면 실용이라는 게 뒷받침이 안 되면은 아름다움이 오래 못 갑니다. 예를 들면은 부안 내소사 같은 데 가면은 꽃창살 있잖아요. 절로에 보면 꽃창살 멋지게 꽃 모양으로 창살을 멋지게 막 조각을 해놨어요. 그 꽃창살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건 뭐냐면 창호지입니다. 창호지가 뒤에서 탁 발라줘야지. 그래야 통풍도 잘 되고, 그죠? 추위도 막아주는 어느 정도 일정한 역할이 있어야지
거기다 마음 놓고 나무에다가 도안을 하고 그 꽃 모양으로 조각을 한단 말이야. 왜? 창호지가 없으면 통나무를 대가지고 그걸 조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문이 무거워져가지고 열고 닫지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문의 무게를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는, 그리고 통풍도 되고 추위도 막아줄 수 있는 창호지라고 하는 실용이 뒤에 딱 뒷받침이 돼 있어야만이 아름다움이 마음 놓고 미를 추구할 수 있다. 실용과 미는 두 가지가 아닙니다. 결합될 때 그게 우리가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게 각 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뭐야? 그릇이에요. 그죠? 예. 이 현대사회가 똑같은 제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릇은 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이 사람의 그 미적 취향이라는 게 그릇만 보면은 그 집안의 안주인이나 또는 뭐 살림하는 사람의 취향이 나온다고 얘기할 만큼 그릇은 다 다릅니다. 그릇 장사는 아마 영원할걸요, 아마. 식당 말고요. 진시황이 그렇게 화폐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문자도 통일하고, 그 다음에 자를 통일하고, 무게를 통일하고, 부피를 통일합니다. 이걸 도량형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이 도량에 맞춰가지고 타고 다니는 수레바퀴의 양쪽 폭도 통일하고, 수레바퀴의 크기도 통일하고, 수레바퀴를 받치고 있는 수레바퀴 살도 전부 다 숫자를 다 통일합니다. 심지어는 수레바퀴를 조이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볼트와 너트 규격도 다 통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뭐 많이 그렇게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렸을 때 맨날 KS 마크 그러잖아. 표준화폐. 표준화폐 전 세계에서 표준화의 시조입니다. 진시황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단순한 폭군이 아닙니다. 진시황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그리고 천하 통일된 통일제국을 군현제도라고 하는 행정제도로 통일하잖아요. 그 군현제도가 지금까지 영향이 남아있죠. 우리는 군이 남아있고 중국은 현이 남아있습니다.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해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의욕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통일정책을 빠른 속도 내에 6배 이상 넓어진 땅에다가 보급을 하려면은 지금처럼 무슨 뭐 인공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SNS 되는 시절 아니잖아요. 길을 닦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빨리빨리 보내가지고 공문을 빨리빨리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길을 닦습니다. 이게 진나라를 멸망시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거기에 아방궁 축조했죠. 그 다음에 장성 연결하죠. 그 다음에 자기 무덤 13살 즉위하고 난 다음부터 무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진시황 무덤을 만드는 데만 70만 명이 동원됐다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의 통계에 따르면은 진나라 인구의 3분의 1 가까이가 전부 다 통목공사에 동원됐다는 거야. 이거는 못 견디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재정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가운데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길입니다. 길을 무려 5종류를 닦아요. 지금 여러분들 저 보고 계시는 게 색깔이 5색깔이잖아, 지금. 이게 진시황이 닦아놓은 길 종류입니다. 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국도, 그 다음에 군사 전용도로, 심지어 황제 전용도로까지. 자기만 다니는 길이 있어요. 다른 길들은 전부 다 땅을 전부 다 다듬어가지고 이 절구공이 같은 걸로 쾅쾅 찢습니다. 바닥 다지는 거예요. 바닥 다진 다음에 단단하게 만드는 다음에 그 위에다가 돌을 깔아요. 중국에 진시황이 깔아놓은 그 우리로 얘기하면 간선도로, 가장 중요한 국도에 해당되는 직도 유적지들은 그 위에다 전부 다 돌을 깝니다. 평평하게 돌을 깔고 그 돌 위에다가 양쪽으로 4개의 줄을 파요. 홈을 파. 무슨 홈이게요? 수레바퀴가 들어가는 홈이에요. 그러니까 기차 레일이 안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레바퀴가 그 안으로 홈짜기로, 그래서 양쪽 바퀴 거리를 통일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괜히 통일하겠어요? 요 수레바퀴를 그 홈 안에다가 딱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탈선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달릴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황제 전용도로는 어떻게 하냐?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흙을 양쪽으로 쌓아요.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 자기가 지나다니는 걸 못 보게 하려고. 뚜껑 없는 터널을 만든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다섯 종류의 길을 닦았는데, 제가 왜 사마천 여행에서 진시황 이 닦은 길 얘기하냐 그러면, 사마천이 진나라는 진시황의 저 길 때문에 멸망의 원인이 됐지만 저 길이 사마천의 여행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참 역사라는 게 참 아이러니컬하단 말이에요. 진나라는 이 닦아놓은 이 길 때문에 멸망했는데 사마천이 진시황이 닦아놓은 이 길이 없었더라면 2, 3년간에 걸쳐가지고 이 천하 여행을 다 못했을 거라는 거죠. 엄두도 못 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다닌 여행 코스를 잘 보게 되면 진시황이 천하를 순시한 코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왜? 도로망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사마천의 천하 여행이 진시황의 도로덕을 많이 다닌 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태산입니다. 태산은 뭐 별로 높지도 않은 산인데요. 가면은 동네에 가면은 저 산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뚝 솟아 있습니다. 다 평지고 이 태산만 딱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명산 가운데서도 최고의 명산으로 꼽히고 동악이라고 하죠. 중국은 오악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악 사상이 있고 전통적으로 산악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동양에는 뭐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동양에서는 중국에서는 동서남북중 이렇게 5군데의 명산을 지정을 해놓고 이 명산에다가 역대로 황제들이 제사를 드린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사가 동악인 태산에다가 드리는 제사예요. 그게 봉선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악에 대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시게요. 동악은 태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서쪽은, 서악은? 우리 학생은 중국 가서 공부하려면 이런 거 알아요. 이런 거 많이 알아야 돼. 모르시겠어요? 섬서성 서안 쪽으로 가면요. 화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화산. 무협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화산파가 있어요. 화산파. 김용이라는 무협소설가가 쓴 소설들 가운데서 이 화산파가 많이 나와요. 소강호 이런 거에 보면 화산파가 나오는데 그 화산이에요. 그래서 화산에 가면 실제로요, 그 화산 농검이라 그래가지고 무술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회도 엽니다. 종종. 그래가지고 김용을 초대해가지고 김대엽을 초대해서 개막식도 인사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그 유명한 명산에 가면요, 그 무협소설에 나오는 뭐라 그러죠? 파들. 그죠? 예. 무림의 파들이 다 있어요, 실제로. 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남아있어요. 숭산 소림사. 소림무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자, 서악은요, 화산. 남악은요, 형산이라고 합니다. 형산. 북악은 항산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남았고, 중악은요, 동서남북 다 했잖아. 그럼 중이 있어야 돼요, 중앙. 예? 백두산이요? 힌트 드렸는데. 예? 크게 얘기하세요. 숭산. 이리 오세요. 예. 용감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상을 받지. 숭산. 숭산인 소림사가 있는 산입니다. 숭산에 가면 소림사가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무술하면 제일 유명한 산이 무당산. 그죠? 무당파들이 있습니다. 저는 중국 산을 다니면서 무술하는 사람들 종종 만나서 보는 이야기를 듣고 시범을 보이거든요. 한 번은 소림사를 갔어요. 소림사를 갔는데 마침 저 홍콩 쪽에서 TV 방송하는 그 탤런트들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이게 진행자 와가지고 소림 무술을 취재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스님들이 이제 이쁜 미녀들이 오니까 자기 무술을 뽐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랑하려고. 나와서 자랑하는 걸 마침 보게 됐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소림산 무술이 장난 아닙니다. 소림산 무술은 원래 남쪽에 있는 무당파하고 북소림 남무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북을 가르나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양대 파 가운데 한 파단 말이에요. 소림 무술은 특히 그 외강이라고 합니다.
바깥으로 힘이 넘치는. 그리고 무당파는 태극권 잘 아시잖아요. 부드러움.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두 무술인데, 이 젊은 스님이 시범 보이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닥에 돌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땅 하고 발을 디디고 빙글빙글 돌면서 저기 뭐 시범을 보이는데, 발 한번 디디면 바닥 돌이 다 깨져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처럼 불량 보도블록 깔았는갑다 싶어서 제가 한번 해봤죠. 뭐 난리를 쳤어요. 막 같이 간 친구하고 막 둘이 막 내려오고 뭐 별일 절대로 안 깨집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딱 한 번 굴르는데도 다 깨집니다.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바닥들이 다 깨져요. 그 정도로 강하죠. 우리나라 뭐 태권도 4단이가 5단이 가가지고 한번 맞짱 떠보자 그랬다가 거의 반병신 돼서 왔다라는 유명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단단함으로 얘기하자면은 소림사가 최고입니다. 어쨌든 간에 중국의 오학사상 가운데서 동학, 지금 보고 계시는 태산은 대단히 중요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들의 제사 가운데서도 가장 권위 있는 제사인 봉선 제사를 지낸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태산을 꼭 와보고 싶어 했죠. 그리고 직접 왔습니다. 왜? 황제들이 가장 중요한 제사를 지내는 곳이니까. 여기는 장강입니다. 아까 상강 쪽은 장강하고 회수 얘기 나오면서 배 타고 건너갔다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장강입니다. 중국을 크게 두 지역으로 구별할 때 장강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을 강북, 남쪽을 강남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은 장강은 중국을 남북으로 가르는 대단히 중요한 강이다.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강은 황하라고 하죠. 황하는 중국의 문화와 문명을 탄생시킨 중국 사람들이 어머니의 강이다 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하하고 강, 글자 두 개를 가지고 큰 강 두 개를 나누어서 구별을 한 거야. 누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황은 하로 붙이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이거든요. 이게 6,500km인가 되니까요. 어마어마하게 긴 강입니다. 황하는 두 번째로 긴 강이 5,600km 정도 된다고요. 그래서 황하하고 장강은 중국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강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산과 강으로 한 지역을 이해하는 게 가장 빠르다. 예를 들면 중국은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강남, 강북으로 나누죠. 그 다음에 황하를 가지고 또 어떻게 나누냐 그러면 하남하고 하북으로 나눈다고요. 하남성하고 하북성은 황하를 가지고 구별해요. 그 다음에 남북으로 쭉 늘어서 있는 태항산맥이라는 산맥이 있어요. 이 산맥을 가지고 어떻게 구별하냐면 산 동쪽에 있는 산동성하고 산 서쪽에 있는 산서성을 구별한다. 요 네 개가 중국의 기본이에요. 그게 다 중국 중앙에 위치하는 거죠. 여기에 섬서성, 서안이 있는, 장안이 있는 섬서성까지 합치면 5개 성이잖아. 요게 중국 역사의 거의 대부분이 다 요 5개 성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편하다라는 얘기다. 장강이고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라의 건국 시조인 우임금의 무덤이에요. 회계산이라는 곳입니다. 절강성 소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공자님 무덤입니다. 공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자님 유적을 샅샅이 다 뒤지고 옵니다. 곡부 가보신 분요? 공자님 무덤 가보신 분? 없으세요? 공자님 무덤 가시면 제가 재미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무덤에 가까이 가서 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써있냐 그러면 대성, 지성, 문선, 왕, 지, 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자님의 별칭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별칭이 대성이야. 대성. 큰 대자에다 이룰 성자입니다. 크게 이루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누가 한 말이냐 그러면 맹자님이 쓰신 말이에요. 맹자님이 공자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집대성이란 말로 표현했어요. 그건 들어보셨죠?
집대성에서 집자를 떼고 대성을 해가지고 공자님을 존칭 가운데 추앙하고 공자님을 존경해서 쓰는 여러 가지 별칭 가운데 하나가 대성이야. 그래서 공자님 사당 가운데 제일 중요한 메인 홀이 대성전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가면 다 향교에 가면 다 대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지성, 지극한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붙는 또 존칭입니다. 지성. 그 다음에 문선왕, 문장을 널리 떨친, 널리 보급한 왕으로 나중에 왕조에서 추정을 합니다. 왕으로 모셔요. 그러니까 중국이 인물 가운데에서 평범한 인물로 출신 성분이 평민으로서 왕으로까지 추대된 두 인물이 있습니다. 문은 공자님이고 문선왕으로 모셔졌고 문은 관우라는 사람이에요. 관우. 그래서 관왕이라고 한다고요. 예. 문무 두 사람이 대표적인 거예요. 왕으로. 왜? 중국은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국가 지배 이데올로기가 뭐였어요? 유교.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유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핵심 가치가 충효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유가를 창시한 공자님을 왕으로 추정해서 유교 사상을 정부에서 널리 홍보하려고 한 것이고, 관우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충정의 대상, 충정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래서 관우를 왕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관우를 본받아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왕실에 충성하라 그런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대성, 지성, 문선, 왕, 지묘 이렇게 돼 있는데 가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가 대성, 지성, 문선, 왕, 지묘. 가서 보시면 왕자가 안 보여요. 그럼 왕자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간자만 있어요. 왕자는 간자 밑에다가 작대기 하나 더 붙여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돼 있어요. 밑에 짝대기가 안 보여. 근데 안 보인다고 무일에 그하고 돌아오시면 안 돼. 옆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러면 그 밑에 왕자가 짝대기 거져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왕자를 이렇게 쓴 게 아니고 길게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밑에가 있어. 안 보여. 그래서 정면에서는 안 보인단 말이야. 그 측면에 가서 봐야 돼. 왜 그렇게 써놨겠냐? 공자님 워낙 유명한 육아의 창시자다 보니까 역대 황제들이 또는 역대 권력자들이 여기 많이 와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향도 피우고 꽃도 갖다 놓고 그지 참배하러 온단 말이야. 근데 진짜 왕이 왔는데 그 왕 딱 보이면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얼핏 볼 때 간자로 보인다. 정면에서 보면은 실제로는 가서 보면 옆에서 보면 왕자. 권력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꼼수고 그죠? 좋게 얘기하면 배려인데 하여튼 이런 것도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자, 또 오제본기에서 자기 여행 얘기를 또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일찍이 서쪽으로는 공동산에 이르렀고 북쪽으로는 탕록을 지나왔습니다. 탕록은 유명한 치우하고 중국의 황제족하고 전투를 벌인 곳입니다. 탕록 전투라고 하는. 동쪽으로 바다까지 갔고 남쪽으로 배를 타고 장강과 해수를 건넌 적이 있다. 여기에 사마천의 여행 경로를 제가 기록을 통해 가지고 일일이 다 확인해 가지고 제 책 속에다가 실어놓은 지도입니다. 이게 사마천에 여행을 하면서 그 목적과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마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망라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그죠? 총망라한다. 그러니까 망라 천하 방실 구문이다. 천하에 흩어져거나 잃어버린 옛 이야기들을 다 망라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오랜 이야기들을 두루 모아서 제왕들이 일어나게 된 좌치를 살폈는데 그 처음과 끝을 탐구하고 그 흥망성쇠를 보되 사실에 근거하여 결론을 지었다. 사마천의 역사를 연구하는 동기와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현장을 찾아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사마천이 찾아다니는 유적 가운데에서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곳 가운데 하나고 저의 사마천 연구를 한 단계 끌어올린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굴원이라고 하는 굴원의 사당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굴원이 몸을 던져서 빠져 죽었다고 하는 명나수가에 조성되어 있는
구런의 사당인데요. 여기가 명나수입니다. 사마천 직접 구런이 몸을 던져서 빠져 죽은 명나수를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구런 사당을 가서 참배를 합니다. 거기에 관한 이야기는 마지막 시간에 할 테니까 기대하시라. 그죠? 길어요. 사마천의 사기에 여행이 미친 영향력을 처음으로 간파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방송 발대가의 한 사람인 소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씨 집안이에요. 소순, 아버지 소순이 있고 소식이 있죠. 소식이 누구냐면 소동파야. 잘 아시는. 그 다음에 그 형제 소철이야. 이 소철이 사마천 20살 때 여행이 훗날 사기의 문장 품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사마천 여행이 갖는 의미와 그것이 사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제일 먼저 인식한 사람이 사마천 사후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송나라 때 와서 비로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항우본기를 읽어보면은 대량성의 옛터를 비롯해서 초안의 치열한 전장을 직접 보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명편이다라는 말로 사마천이 항우하고 유방이 싸웠던 장소를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그래야지 이 지형 지물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성 위치를 파악하게 되고 어떻게 싸웠는가를 생생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군대에 있어서 전투에 있어서 지형 지물은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죠? 현대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 옆에 보고 계시는 사진은 항우가 우미인 우희를 끌어안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가 항우가 마지막으로 자살하기 전에 해야라고 하는 곳에서 유방하고 전투를 벌였던 해야 전투 지역의 조형물입니다. 사진이 참 재밌죠, 그죠? 노인들이 저 밑에 앉아서 담배 피고. 예. 사마천의 20살 여행은 대단히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마천의 여행의 성공은 저는 사기의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사마천의 49살의 궁형은 사기의 깊이를 결정했고 기억나시죠? 사마천 20살 여행은 사기의 넓이를 결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마천은 20살 여행을 통해 가지고 현실을 접촉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생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인적 교류,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그 다음에 지금은 죽고 없지만은 남아있는 공간을, 역사적 공간을 통해 가지고 역사 인물과의 교감을 나눕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보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왜 비싼 돈 들여가면서 중국을 그렇게 100몇십 번씩 뭐하러 다니냐, 그죠? 남아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요, 남아있는 거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못 찾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럼 왜 거길 가냐? 가서 보면은 느낌이 다릅니다. 현장은. 그래서 제가 역사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간은 초월할 수 없지만 공간은 확인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공간을 확인하라. 계속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역사를 대하는 태도와 공부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느낌이 달라집니다. 특히나 사마천 사기에 나와 있는 현장들이나 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현장감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보통 풍부한 현장감이 아닙니다. 왜? 사마천이 직접 다녀봤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초월할 수는 없지만 사마천이 직접 다녀봤던 현장을 가서 제가 남아있는 기록과 비교해서 살피다 보면은 사마천과의 교감도 이루어지고 역사 속의 인물들과의 교감도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는 산천유람이죠, 그죠? 제가 철 일찍 났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굉장히 철이 일찍 났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중국 사람들은 여행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글자 없는 책이다. 무자지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고 활적서다. 슈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살아있는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책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성을 단련하는 것이라면은 여행은 감성을 단련하는 거죠. 이 감성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나은
그죠? 연구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흔히 뭐 역사 논문 읽으면 무지 재미없죠? 재미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제 개인사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왜 재미없게 써야 되지? 전 늘 그게 의문이었어요. 왜 논문을 왜 재미없게 써야 되냐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양의 어떤 학자는, 각주, 대개 논문을 쓰게 되면 줄을 많이 달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데, 각주라는 것은 쓸데없는 자기 지적 만족감. 필요 없어요, 사실은. 가만 보면은. 근데 그거 막 굳이 달아가지고 앞에 사람 누가 연구해 놓은 거 읽었다라는 거 지적 만족감밖에 더 있어요. 그죠? 자기 자랑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는. 글을 잘 써야지. 사마천 사기는요,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역사책인데. 재밌잖아요. 제가 마지막 시간에 그 얘기는 원 없이 할 텐데, 거기다가 상상력까지 동원하게 자극을 합니다. 역사책이. 그래서 수십 년 세월 동안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이런 글쓰기가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하는 사람 치고는 제가 그래도 글을 잘 쓴다라고 평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기의 문장이 있기 때문에 늘 박사학위를 포기한 거를 늘 지금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주다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을까 생각하면 끔찍하다. 거창하게 얘기하면 중국 학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사마천이 20살 때 이렇게 여행한 동기가 뭐냐? 역사 서술을 통해서 조국과 민중에 헌신하려고 하는 사마천의 사회적 책임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각계각층의 민중들을 만나고 역사적 사실과 유적을 발굴하고 탐구하고 그러면서 방대하고 복잡한 3000년 통사, 사기는 3000년 통사입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마천 사기의 글자 수가 52만 6,500자. 저는 한 20년 넘게 이 숫자에 가히 눌려 살았어요.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20여 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아니다. 많은 숫자가 절대로 아니다. 왜? 3,000년을 52만 6,500자로 압축한 거다. 그리고는 다른 역사책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500년을 다루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5천만 자입니다. 100배예요. 글자 수가. 시간 수는 6분의 1밖에 안 돼요. 자치통감 사기보다 훨씬 짧습니다. 기록하는 연도가, 길이가. 그런데도 사기보다 훨씬 숫자가 많아요. 수백만 자예요. 사마천 사기 52만 6,500자는 3,000년 이 방대한 통사를 줄여놓은 겁니다. 압축한 겁니다. 왜 어려운가 제가 누차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제 머리통 치면서 아이고 이 새끼 20년을 공부하고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냐. 그리고 늘 저를 한탄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52만 6,500자가 이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 압축이다. 압축해 놓으니까 어렵지요. 그죠? 있는 그대로 쑥 풀어버리면은 하나도 어려울 게 없을 텐데 이걸 압축해 놓으니까 특히 함자의 특징은 뭐냐면 압축이잖아요. 고사성은 관포지교 4글자로 압축해 놨는데 풀스토리는 2시간짜리 스토리다. 이거 전 세계에 이런 문자가 없습니다. 관포지교.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죠. 첫 번째, 관포라고 하는 이 2글자가 결국은 4글자를 줄여놓은 거잖아요. 관중하고 포숙이라고 하는 인물을 줄여놓은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안에 고사가 또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 사람 다 줄입니다. 예를 들면, 이두 하면은요, 한자로 이두라고 쓰면은 성씨 이씨를 쓰고, 그 다음에 나무 목변에 흑도자 두자를 써요. 그러면 사람 이름처럼, 이두라는 사람인갑다 하지만 거의 90% 이상은 이태백이하고 두보예요. 이렇게 쓰는 거, 줄여서 쓰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주변 지식을 방대하게 알지 못하면은 이해가 안 가. 나중에 좀 이따가 나옵니다만은 한신이 빨래하는 아주머니한테 밥을 얻어먹는 장면이 사기에 잘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표모 반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표모는 사전을 찾아보면 빨래하는 아주머니라고 나와요. 문제가 없어. 근데 이 반신은 해석이 안 돼요. 왜? 밥반자에다 믿을 신자야. 그러면 고사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빨래하는 아주머니 밥은 믿음이 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반자는 동사단, 밥을 주다. 신자는 한신의 신자단 말이에요.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한신에게 밥을 준다라는. 이게 고사를 모르면 고사성어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중국 한자의 특징이기도 하고, 사마천사기는 이게 진수를 보여줍니다. 이런 압축 파일의 진수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어려운가 했더니 그렇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몰랐던, 그리고 또 한번 제 머리통을 쳤죠. 역시 무식하구나. 머리가 나쁘긴 나쁘구나. 왜? 노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가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죠? 중국이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유명한 문학가입니다. 악휘정전을 비롯해서 중국의 정말로 뛰어난 소설들을 많이 썼고, 중국 사람들이 아픈 부분들을 비판했던 인물이고, 오사운동의 주역이기도 하고, 중국 현대소설의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이 노신이 사마천 사기를 평가해 놓은 유명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락 없는 이소요, 무은지 이소, 그 다음 앞에다가는 사가의 절창이다. 그렇게 했어요. 사가지, 절창, 무은지, 이소라고 하는 10글자로 평가를 합니다. 사마천 사기를 평가하는 평가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인용하는 거예요. 이 10글자는요. 가락 없는 이소. 이소는 구런의 작품이에요. 시지. 그러니까 역사책이니까 가락이 없는 거다. 가락이 없지 않습니까? 시는 운율이 있지만 운율 없는 이소요. 사가, 역사가의 절창이다. 기가 막힌 노래다. 맨날 제 책에다가 사가지, 절창, 무은지, 이소 연락에 인용해놓고 진짜 노신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모르고 살았다네. 20년 넘게. 왜? 노신은 노래로 봤잖아요. 사기를 노래로 봤죠. 시로 봤잖아요. 예? 자, 글자를 줄이고 하면 나중에 남는 건 시가 된다고요. 그죠? 산문을 줄이고 해서 운율을 맞추고 하면 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를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난해하잖아요. 그죠? 노시는 사마천 50만 6,500자를 노래로 봤다는, 시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경지가 다르구나. 그죠? 도저히 내가 따를 수 없는 경지구나. 비로소 이제 알게 됐네. 그죠? 예. 머리 나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될란가 모르겠어요. 자, 여행을 하는데 방법을 사마천 참 잘 보여줍니다. 20살 때 사마천 여행을 기록을 쭉 종합을 해보면은 여행에서 이런 방법이 있구나라는 게 추출이 됩니다. 첫째, 보는 거예요. 그죠? 볼관자입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그냥 산천을 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관찰이에요. 말 그대로. 두 번째, 각지의 경제 산물이나 풍속이나 민정이나 사회 각층의 생활을 탐구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찾아가야 되잖아. 우리가 방문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밑에 바로 분문이 나오잖아. 찾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여기를 찾아가. 근데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해야죠. 방문은 찾아가서 물어본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뜻을 넓히고 견문을 늘리고 배움을 심화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여행을 사마천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사마천의 여행이 중국 여행사를 비롯해서 세계 여행사에서도 반드시 기록으로 남아있고 또 연구가 되고 있고 또 사마천 여행의 의미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이 여행이 사기의 성공으로 직결됐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사마천이 이렇게 이런 방법대로 다 여행을 하고도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았으면 아무 딱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게 3000년 통사인 역사책을 쓰는데 이런 방법들이 다 총동원돼서 결과물로 역사책이 남음으로 해서 여행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마천 여행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사마천 여행이 갖는 의미가 보통이 아닙니다. 사마천 여행대로 여행을 한다면은 훌륭한 역사학자가 되고도 남고 또 다른 사회학자들이나 여러 가지 방면에 다른 학문을 연구하는 청소년들한테도 사마천 여행이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결과가 뭐냐? 일단 안목이 넓어지죠. 그죠? 천하를 돌아다녔으니까. 그 다음에 학식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고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겠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뜻, 이걸 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조를 더욱더 갈고 닦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겠고, 그러면서 인간이 성숙하죠. 그래서 인간적 품격과 학술적 수양이 서로 비례해서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사기의 밑거름으로 작용을 했고요. 사마천 20살 여행은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사기라고 하는 저작물의 꽃송이를 하나하나 따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